코끝을 찌르는 것은 흙냄새였다. 가파낸 땅에서 나는 비릴하고 축축한 냄새. 그 냄새는 그녀의 폐부 깊숙이 파고들어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여기가 어디지? 교통사고라도 난 건가? 아니면 건물이 무너진 건가? 흐릿한 정신으로 필사적인 질문을 던졌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입을 열어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입안으로 차갑고 거친 흘갈갱이들이 쏟아져 들어와 비명은커녕 신음조차 터져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손가락을 움직여 보았다. 겨우 꼼지락거릴 수 있는 작은 움직임. 손을 뻗어 주변을 더듬자. 사방이 단단하고 차가운 흙벽으로 막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위로, 옆으로, 아래로, 어느 방향으로 손을 뻗어도 닿는 것은 오직 흙뿐이었다. 그 순간 번개처럼 끔찍한 진실이 뇌리를 스쳤다. 이건 사고가 아니다. 나는 묻혔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다.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누가 왜 머릿속은 수만 개의 질문으로 폭발할 것 같았지만 그보다 앞선 것은 생존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였다. 공기가 희박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고 귓가에서는 제 심장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다.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 좁고 어두운 공간에서 누구에게도 발견되지 못한 채 서서히 절망이 온몸을 잠식하려 할 때 기억의 파편들이 안개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선명하지 않은 조각난 필름처럼. 그날 아침 햇살은 유난히 따스했다. 결혼 25년 만에 남편 장성호가 처음으로 아침 커피를 내려주던 날이었다. 그는 평소와 달리 다정하게 웃으며 혜진의 어깨를 주물렀다. 혜진아, 오늘 날씨 정말 좋다. 우리 오랜만에 등산이나 갈까? 성호는 지난 몇 달간 부쩍 다정해졌다. 무뚝뚝하고 일밖에 모르던 사람이 갑자기 선물을 사오고 외식을 제안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속삭였다. 혜진은 그 변화가 어색하면서도 내심 기뻤다. 잃어버렸던 신혼의 설렘을 다시 찾은 것 같았다. 그녀는 남편의 변화가 갱년기를 겪는 자신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했다. 더운데 무슨 등산이에요. 그냥 집에서 쉬어요. 에이, 그러지 말고 당신이랑 단둘이 걷고 싶어서 그래. 내가 맛있는 커피도 보온병에 싸갈게. 성호의 미소에는 거절할 수 없는 힘이 있었다. 결국 혜진은 그의 손에 이끌려 집을 나섰다. 차 안에서 그는 평소에 듣지 않던 클래식 음악을 틀었다. 그리고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지난 25년간의 세월에 대해 이야기했다. 당신 그동안 고생 많았어. 나 같은 사람 만나서. 무슨 소리예요? 같이 산 거지. 아니야, 내가 너무 무심했지.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 우리 준호 결혼시키고 나면 세계 여행이나 다니면서 살자.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진심처럼 들려서 혜진은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다. 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성호는 준비해온 보온병을 건넸다. 자, 아까 내가 직접 내린 커피야. 마셔봐. 뚜껑을 열자 진한 원두향이 퍼져나왔다. 혜진은 아무 의심 없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런데 평소보다 유난히 쓴맛이 강했다. 왜 이렇게 써요? 아, 원두를 바꿨어. 새로운 건데 당신 입맛에는 안 맞나? 그의 표정은 너무나 태연했다. 혜진은 괜찮다고 말하며 몇 모금 더 마셨다. 바로 그때였다. 갑자기 머리가 핑 돌며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눈앞이 흐려지고 남편의 목소리가 멀게만 들렸다. 혜진아, 괜찮아. 그녀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남편의 얼굴이었다. 걱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도하는 것 같기도 한 그 기묘하고 복잡한 표정. 그리고 모든 것이 암흑으로 변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그 커피,
그 표정,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졌다. 남편이, 25년을 함께 산 내 남편이 나를 이곳에 묻었다. 왜 머릿속이 터져나갈 것 같았다. 배신감보다 더 큰 공포가 그녀의 목을 졸랐다. 그때였다. 둔탁한 소리가 흙벽 너머에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그러다 점점 더 크게, 두두둑, 두두둑, 빗소리였다.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혜진은 처음에는 그저 절망적으로 빗소리를 들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다. 이 비가 내 무덤을 더 단단하게 다져주겠지. 하지만 기적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찾아왔다. 빗줄기가 거세지면서 그녀의 얼굴 위로 무언가 흘러내리는 것이 느껴졌다. 축축한 흙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그리고 아주 조금씩 그녀를 짓누르던 흙의 압박이 약해지기 시작했다. 폭우가 그녀의 무덤 위 흙을 씻어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희망. 그것은 아주 작은 틈새로 스며드는 한 줄기 빛과 같았다. 혜진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죽으림을 다해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입을 벌리고 혀를 내밀어 주변의 흙을 밀어냈다. 그러자 기적처럼 아주 작은 공간이 생겼다. 차가운 빗물이 그 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귀하디귀한 공기가 폐 속으로 밀려 들어왔다. 헤어억, 헤어억, 거친 숨소리와 함께 생명의 감각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살아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새로운 힘이 솟아났다. 그녀는 미친 듯이 몸부림쳤다. 빗물에 젖어 부드러워진 흙을 파내기 시작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가락에서 피가 나는 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살아야 한다는 일념뿐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1시간, 아니 2시간이었을까? 시간 감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마침내 한쪽 손이 땅 위로 솟아났다. 차가운 빗줄기가 손등을 때리는 감촉. 그것은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 그녀는 그 손으로 미친 듯이 주변의 흙을 파헤쳤다. 목숨을 건 사투였다. 비명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고 눈에서는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액체가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드디어 상체가 빠져나왔을 때 폭우는 절정에 달해 있었다. 천둥이 하늘을 찢을 듯 울부짖었고 번개가 번쩍이며 잠시 세상을 밝혔다. 혜진은 짐승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익숙한 풍경이었다. 동네 뒷산이었다. 그녀가 남편과 함께 수없이 올랐던, 아들 준호가 어릴 때 함께 도토리를 주었던 바로 그 산. 그리고 그녀가 묻혀있던 구덩이 옆에는 남편이 사용했을 것이 분명한 삽 한 자루가 비를 맞으며 버려져 있었다. 그 순간 또 다른 기억의 파편이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다. 정신을 잃기 직전 희미하게 들려왔던 목소리. 빨리 묻어. 비 오기 전에 끝내야 돼. 여자의 목소리였다. 차갑고 재촉하는 듯한 그 목소리의 주인은 남편의 비서인 김세연이었다. 성호 씨,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우리에겐 10억이 필요하잖아. 남편의 목소리도 들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보다는 체념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남편과 그의 비서, 두 사람이 공모하여 나를 죽이려 했던 것이다. 25년의 결혼 생활, 함께 울고 웃었던 수많은 시간들, 아들을 낳고 기뻐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사랑, 믿음,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져 있던 것은 추악한 탐욕과 배신뿐이었다. 분노가 슬픔을 집어삼켰다. 떨리는 다리로 간신히 일어섰다. 온몸은 진흙투성이었고 머리 뒤쪽에서는 둔탁한 통증이 느껴졌다. 폭우 속에서 그녀는 비틀거리며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집으로 가면 안 된다. 아직은 아니다. 그들은 내가 죽은 줄 알고 있을 것이다. 지금 집에 나타난다면 그들은 나를 정말로 죽일 것이다. 본능이 그렇게 경고하고 있었다. 휴대폰도 지갑도 없었다. 빗물에 젖은 채 그녀는 그저 걸었다. 머릿속에는 단 한 사람의 이름만이 맴돌았다. 오빠, 친정오빠, 이진석, 은퇴한 전직 형사. 오빠라면 나를 도와줄 것이다. 이 끔찍한 진실을 믿어줄 유일한 사람. 혜진은 이를 악물고 어둠 속을 걸었다. 빗줄기는 그녀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감춰주었지만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복수심은 감출 수 없었다. 장성호, 김세연, 너희는 내가 죽은 줄 알겠지. 하지만 난 살아 돌아왔다. 지옥에서 이제 너희가 진짜 지옥을 맛보게 될 것이다. 온몸이 삐걱거렸다. 차가운 빗물은 천을 급격히 앗아갔고 지늙은 온몸을 끈적하게 달라붙어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무거운 족쇄가 된 듯했다. 이혜진은 허둥지둥 산길을 내려왔다. 머리 뒤쪽에서 느껴지는 욱신거리는 통증. 온몸에 새겨진 멍자국과 상처들은 그녀가 방금 겪은 일이 악몽이 아닌 현실임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아니, 돌아볼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 그곳에 버려진 삽 한 자루와 어둠 속에서 자신을 묻었을 남편과 비서의 형상이 그녀의 정신을 갉아먹을 것 같았다. 공포와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도 살아남아야 한다는 원초적인 본능이 그녀를 움직였다. 빗속을 걷는다는 것조차 힘에 부쳤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들은 내가 죽었다고 믿고 있을 것이다. 살아있는 나를 본다면 그들은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이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의 이름만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 오빠, 이진석, 그녀의 유일한 피부티, 은퇴한 전직 형사. 그라면 이 모든 것을 믿어줄 것이다. 그녀의 이성적인 판단은 오직 그에게로 향하는 길만이 유일한 살 길이라고 속삭이고 있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시간 감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산길이 끝나고 아스팔트 도로가 나타났을 때 그녀는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간. 도로에는 인적도 차량도 없었다. 빗물은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 빗소리만이 유일한 동행이었다. 혜진은 묵묵히 걸었다. 오빠의 집까지는 꽤 먼 거리였다. 몸은 한계에 다다랐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아바, 아바. 입술 밖으로 터져 나오는 소리는 목이 쉬어 갈라진 목소리였다. 아침에 남편이 태워준 차 안에서의 편안함이 지금 이 절박한 상황과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그 편안함 뒤에 숨겨진 것이 죽음의 함정이었다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 같았다. 한편 이진석의 집은 고요했다. 현관문 옆 센서등은 꺼져 있었고 창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빛 하나 없었다. 은퇴한 지 2년. 그는 꽤나 편안하고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다. 어제도 늦은 밤까지 아내와 담소를 나누다 잠들었다. 그런데 그때였다. 새벽 4시를 조금 넘긴 시간.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띵동, 띵동 멈추지 않고 계속 울리는 벨소리에 진석은 잠이 깼다. 이 새벽에 누구지? 그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잠이 덜 깬 아내 김재희가 뒤척이며 물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글쎄, 혹시나 해서. 당신은 그냥 누워있어요. 진석은 긴장했다. 20여 년간 형사 생활을 하며 그는 불길한 예감에 익숙했다. 이런 시간에 찾아오는 손님은 보통 좋은 소식을 가져오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으로 다가갔다. 초인종 카메라 화면에는 빗물에 흠뻑 젖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사람이 흐트러진 채 서 있었다. 누구세요? 진석의 목소리가 굳었다. 밖의 사람은 대답 대신 초인종을 더 세게 눌렀다. 띵동, 띵동, 그 다급한 소리가 진석의 가슴을 쿵 내려앉게 했다. 그는 결국 문을 열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는 말 그대로 얼어붙었다.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50대 중반의 여자였다. 온몸은 진흙투성이었고 얼굴은 빗물과 흙탕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머리카락은 엉망으로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공포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데 그 엉망진창인 모습 속에서 진석은 너무나 익숙한 얼굴을 보았다. 희진아,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순간 혜진은 간신히 힘을 내어 입을 열었다. 아바, 나야. 그 말을 끝으로 혜진은 그 자리에 힘없이 쓰러졌다. 진석은 황급히 그녀를 부축해 집 안으로 옮겼다. 제이는 놀라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다. 세상에, 여보 이게 누구예요? 진석은 대답 대신 혜진의 차가운 몸을 안고 소파에 조심스럽게 눕혔다. 제이는 곧바로 따뜻한 물을 받아왔다. 혜진은 한참 후에야 물을 조금씩 마실 수 있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초점을 잃은 채였다. 혜진아, 정신 차려. 무슨 일이야? 누가 너한테 이랬어? 제이가 혜진의 손을 잡으며 울먹였다. 혜진은 한참 동안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그리고는 천천히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바, 성호, 성호가 왜? 진석의 목소리가 단번에 굳어졌다. 그의 형사 시절 본능이 발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혜진의 목에 난 시퍼런 멍자국과 머리 뒤쪽에 뭉쳐있는 피딱지를 보았다. 성호가 날 묻었어. 혜진의 목소리는 너무나 힘이 없어서 마치 허공에 흩어지는 먼지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 말의 무게는 폭탄처럼 진석과 제희의 가슴에 떨어졌다. 두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았다. 무슨 소리야, 혜진아. 지금 무슨... 진석은 애써 이성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의 손은 이미 굳게 주먹을 쥐고 있었다. 그는 제희에게 말했다. 자기야, 따뜻한 옷 좀 가져와. 그리고 저것 좀 봐줘. 그가 가리킨 것은 혜진의 몸에 묻은 진흙이었다. 진석은 무언가를 직감적으로 느꼈다. 이 진흙에는 단순히 땅의 냄새만 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끔찍한 범죄의 냄새였다. 제이가 부엌으로 간 사이 진석은 혜진의 젖은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겼다. 혜진아, 처음부터 다시 천천히 말해봐. 어디에 묻혔어? 산에, 우리 뒷산에. 죽이려고, 날 죽이려고. 그녀는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다. 진석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려 했다. 범행 동기는 무엇인가? 현장에는 누구와 함께 있었나? 그리고 그녀는 어떻게 살아 돌아온 것인가? 형사 생활을 하며 수많은 사건을 접했지만 이런 끔찍하고 기묘한 사건은 처음이었다. 그것도 친동생이 피해자라니 분노가 그의 혈관을 타고 뜨겁게 흘렀다. 제이가 따뜻한 옷을 가져왔다. 혜진은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들어가 몸을 씻었다. 그녀가 샤워하는 동안 진석은 멍하니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형사였다. 증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친동생의 상처가 있었다. 여보, 혜진이 괜찮겠지? 제희의 목소리가 불안에 떨렸다. 진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 괜찮을 거야. 그는 자신을 다독이는 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리고는 결심했다.
성호, 그 자식을 그냥 두지 않겠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형사로서의 직감은 그에게 말했다.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사건이 덮이거나 혹은 그들이 더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 시간을 줄 수도 있다. 욕실에서 나온 혜진의 얼굴은 조금이나마 생기를 되찾은 듯했다. 그녀는 몸에 난 상처들을 보며 굳은 표정으로 진석에게 말했다. 오빠, 지금 경찰에 신고하면 안 돼. 왜?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 안 돼. 그들은 날 정말 죽일 거야.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확고했다. 진석은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말이 옳았다. 그들은 이미 한 번 살인을 시도했고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더 잔인해질 것이다. 그럼 우리가 직접 움직여야 해. 증거를 모아야 해. 무슨 증거? 혜진이 물었다. 그녀는 아직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막막했다. 진석은 차분히 말했다. 네오를 죽이려 했다는 증거. 그리고 왜 너를 죽이려 했는지에 대한 증거. 그때 제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형님, 혹시 보험금 때문이 아닐까요? 민서 오빠가 형님 이름으로 큰 보험을 들었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혜진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다. 맞다. 석 달 전 성우가 서류를 가져와 서명해달라고 했던 것이 기억났다. 그는 보험갱신이라고 말했었다. 그리고 그 서류에는 자신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다. 그녀는 아무 생각 없이 서명했었다. 그게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한 거에게 사망보험금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맞아. 모험 10억. 혜진의 목소리가 덜덜 떨렸다. 진석은 제이의 말에 눈이 번뜩였다. 살인 동기가 명확해지는 순간이었다. 좋아. 그럼 우리가 직접 수사한다. 네가 죽은 걸로 알게 놔두고 놈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는 거야. 완벽한 증거를 찾을 때까지. 진석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20여 년간 범죄자들을 쫓던 그의 본능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이번에는 범죄자가 아닌 친동생의 생명을 노린 인간들을 잡기 위해서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도 슬픔과 혼란 대신 차가운 복수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묻혀있던 나약한 희생자가 아니었다. 살아 돌아온 복수를 꿈꾸는 존재였다. 오빠의 집은 세상의 모든 소란으로부터 격리된 작은 섬과 같았다. 이혜진은 따뜻한 물로 몸을 씻고 제이가 건네준 깨끗한 옷을 입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낯설었다. 목에 시퍼렇게 남은 멍 자국, 머리 뒤편의 혹, 그리고 온몸에 긁힌 상처들이 그녀가 겪은 끔찍한 진실을 증언하고 있었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더한 것은 마음속의 고통이었다. 25년 동안 쌓아온 믿음이 한순간에 산산조각난 배신감은 어떤 상처보다도 깊은 고통을 안겨주었다. 제이는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주었다. 혜진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으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멍하니 앉아 과거의 기억들을 퍼즐 조각처럼 하나씩 맞춰나가고 있었다. 어쩌면 그 모든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그녀가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 남편 장성호는 가면을 쓴 채 그녀를 속여왔는지도 모른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석 달 전의 일이었다. 혜진의 생일. 성호는 한 번도 챙겨준 적 없었던 그녀의 생일을 기억하고는 명품 핸드백을 선물했다. 혜진은 깜짝 놀라면서도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여보, 이게 다 얼마야? 비싼 거 괜히 샀다. 당신한테 비싼 게 어딨어? 25년 동안 내 옆에서 고생만 했는데. 그는 다정하게 혜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의 말에 혜진은 그저 행복했다.
무뚝뚝했던 남편이 드디어 자신에게 마음을 열었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사랑의 재점화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선물은 사랑의 증표가 아니라 그녀를 죽이기 위한 첫 번째 단계였을 뿐이었다. 한 달 전 그들의 25주년 결혼 기념일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성호는 제주도 최고급 호텔을 예약하고 단둘이서 여행을 떠나자고 제안했다. 혜진은 망설였다. 평소 돈 아까운 줄 모르고 사는 남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돈 아깝게 뭐 하러, 그냥 동네에서 맛있는 거나 먹어요. 당신이랑 가는 여행인데 돈이 뭐가 아까워. 기념으로라도 좋은 데 가서 추억 만들어야지. 그는 혜진을 설득했고 결국 그들은 제주도로 떠났다. 그곳에서 성호는 혜진에게 평소에 보여주지 않던 모습을 보였다. 값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바닷가를 거닐며 다정한 대화를 나누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그가 혜진에게 끊임없이 사진을 찍자고 제안했던 것이다. 혜진아, 여기 서봐. 바다랑 같이 찍으니까 정말 예쁘네. 갑자기 왜 이래? 민망하게. 진심이야. 우리 앞으로도 지금처럼 잘 살자. 당신은 정말 내게 과분한 사람이야.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혜진의 마음을 녹였다. 그녀는 정말 그 순간만큼은 남편이 자신을 다시 사랑하게 되었다고 믿었다. 이혼 위기를 겪는 친구들의 이야기와는 달리 그들은 25년 만에 다시 신혼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모든 것은 치밀하게 연출된 장면에 불과했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 아내가 행복한 노년을 앞두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완벽한 시나리오. 그들이 찍은 수많은 사진들은 그녀의 행복한 미소가 아닌 곧 닥칠 죽음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여자의 모습을 담고 있었던 것이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보름 전이었다. 성호는 서류 뭉치를 들고 집에 돌아왔다. 혜진아, 이것 좀 서명해 줄 수 있어. 우리 보험 갱신하는 건데. 보험 아직 한참 남지 않았나. 나이 들어가니까 보장도 늘려야지. 게다가 요즘 주변에 암 걸리는 사람도 많잖아. 미리미리 대비해야지. 그의 말은 너무나 그럴듯했다. 혜진은 그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에 감동했다. 그는 25년 동안 가정의 재산 관리를 도맡아왔기에 혜진은 어떤 의심도 하지 않았다. 그는 서명해야 할 곳을 하나하나 짚어주었고 혜진은 별 생각 없이 펜을 들고 서명했다. 서류의 내용이 자세히 보이지도 않았다. 혜진은 그의 성실함과 다정함만을 믿었다. 그가 말했던 앞으로가 그녀의 죽음을 의미하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의 미소는 너무나 따뜻했고 그의 손은 너무나 다정했다.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목숨을 빼앗기 위한 도구였다는 사실을 깨닫자 혜진은 구역질이 났다. 제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형님, 괜찮으세요? 억지로 드시지 마세요. 혜진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녀는 제희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제희야. 너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인데. 그런데 정말 믿기지 않네요. 어떻게... 남편이 제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혜진은 제희의 눈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25년을 믿었던 사람은 자신을 죽이려 했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가족인 제희는 진심으로 그녀를 걱정해주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을 허투루 넘겨서는 안 된다. 그녀는 살아서 반드시 그들에게 복수해야 한다. 그날 오후 진석이 돌아왔다. 그는 늦은 오후 내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조용히 자료를 찾고 있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혜진의 앞에 서류 뭉치 하나를 내려놓았다. 찾았어. 내 이름으로 된 사망보험금.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제목은 뉴라이프 상해보험. 보험 가입자 이름은 이혜진, 그리고 사망시 수령인 이름은 명백하게 장성호라고 적혀 있었다. 보험금은 10억 원. 그녀의 목숨의 가치가 10억이라는 사실이 소름 끼치도록 끔찍했다. 가입 날짜는 석 달 전 성호가 그녀에게 갑자기 다정하게 굴기 시작했던 바로 그때였다. 이게 다 내가 서명한 거야.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진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게 있어. 그는 다른 서류 한 장을 보여주었다. 서류에는 혜진의 서명 옆에 필적 감정 결과라는 글자와 함께 위조 가능성 높음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게 무슨... 이 보험금 서류에 내 서명은 위조된 거야. 그리고 도장도 가짜야. 진석의 말에 혜진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가 직접 서명했던 것이 아닌가. 그녀는 자신이 직접 서명한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진석은 혜진의 기억 속 그 서류가 아닌 다른 서류를 보여주었다. 혜진이 직접 서명했던 보험금 갱신 서류는 사실은 그가 그녀의 서명을 위조하기 위한 샘플이었던 것이다. 이 새끼 얼마나 치밀한 놈인지 알겠지. 일부러 보험 갱신이라고 속여서 내 서명을 받아낸 거야. 그리고 그걸로 10억짜리 사망보험금 서류를 위조한 거지. 이 정도면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어. 진석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더 이상 이성적인 형사가 아니었다. 친동생을 죽이려 한 파렴치한 범죄자를 잡기 위해 모든 것을 걸 각오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혜진은 아직 부족하다고 느꼈다. 서류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녀의 목숨을 빼앗으려 한 그들의 입에서 직접 죄를 인정하는 소리를 듣고 싶었다. 오빠, 아직은 아니야. 뭐가 더 필요해? 자백, 놈들이 직접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는 거. 어떻게 네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 혜진은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내가 유령이 되는 거야. 진석과 제인은 동시에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혜진의 눈에는 더 이상 나약함이나 공포는 없었다. 그 대신 차갑고 강렬한 복수심이 타오르고 있었다. 죽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그녀의 말은 섬뜩했지만 동시에 완벽한 계획처럼 들렸다. 그들은 그녀가 죽은 줄 알고 있을 것이다. 죽은 사람이 나타나 속삭이면 그들의 정신은 서서히 무너질 것이다. 서로를 의심하고 불안에 떨며 결국 자백을 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치밀한 계획을 역으로 이용하는 것. 바로 그것이 혜진이 선택한 복수의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이진석의 집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밤새 쏟아지던 비는 그쳤지만 창밖의 세상은 여전히 잿빛이었다. 김재희가 차려준 아침 식탁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밥과 국이 있었지만 누구도 선뜻 숟가락을 들지 못했다. 이혜진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녀의 눈은 퀭했지만 그 안에는 어젯밤의 혼란과 공포 대신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형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이건 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제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침묵을 깼다. 그녀는 남편과 신우이가 밤새 나눈 대화를 들었다. 유령이 되어 복수하겠다는 계획은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비현실적이고 위험한 발상이었다. 혜진은 제이를 향해 희미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미소는 슬픔도 기쁨도 아닌 모든 감정이 마모된 듯한 공허한 표정이었다. 제희야, 난 이미 한 번 죽었어.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이야. 위험한 건 내가 아니라 그들이겠지.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서늘함에 제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진석은 묵묵히 국을 한 숟가락 떴다. 일단 먹어. 힘이 있어야 싸우지. 오늘부터 바빠질 거야. 그의 말은 계획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았다. 식사를 마친 후 진석은 외출 준비를 했다.
그는 혜진에게 신신당부했다. 절대로 집 밖에 나가지 마. 전화도 쓰지 말고. 넌 지금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야. 알겠지? 알아. 오빠. 걱정 마. 진석은 혜진의 어깨를 한번 툭 치고는 집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은퇴한 노인의 여유로운 산책이 아니라 먹잇감을 찾아 나서는 늙은 사자의 움직임처럼 신중하고 묵직했다. 진석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혜진과 장성호가 살던 동네였다. 그는 멀찍이 차를 세우고 집을 지켜보았다. 겉으로 보기에 집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 잘 가꿔진 정원, 깔끔한 외벽. 하지만 이제 진석의 눈에는 그 집이 화목한 가정이 아닌 끔찍한 범죄가 계획된 소굴로 보였다. 오전 10시가 되자 현관문이 열리고 장성호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평소처럼 잘 다려진 양복 차림이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초조하게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연신 마른 침을 삼키는 모습은 아내를 잃은 남편의 슬픔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것은 범죄를 저지른 자의 불안함이었다. 진석은 차 안에서 조용히 그를 지켜보았다. 성호는 차를 몰고 회사 방향으로 사라졌다. 진석은 곧바로 차를 돌려 자신의 옛 직장이었던 경찰서로 향했다. 그는 보고서를 제출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옛 동료들과 우연히 마주치기 위해서였다. 형사과 사무실에 들어서자 몇몇 후배들이 반갑게 그를 맞았다. 어이구, 이 선배님 웬일이십니까? 오랜만이다.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얼굴이나 보려고 들렀다. 진석은 태연하게 웃으며 그들과 커피를 마셨다. 한참 동안 안부를 묻고 옛날 이야기를 나누던 그는 마치 방금 생각났다는 듯이 무심하게 물었다. 근데 요즘 뭐 별일 없냐 하도 세상이 흉흉해서. 말 마십시오. 선배님, 어제는 관내 뒷산에서 실종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부부가 등산을 갔다가 아내가 사라졌다고 남편이 신고했는데 폭우 때문에 작은 산사태가 나서 휩쓸려 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진석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그는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안타까운 일이네. 그래서 찾았나? 아직입니다. 수색대를 보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일단 철수했습니다. 날 밝으면 다시 찾아봐야죠. 남편분은 거의 실신 직전이더라고요. 25년이나 같이 산 아내인데 오죽하겠습니까? 참, 김 형사,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무슨 일이십니까, 선배님? 사람 하나만 좀 알아봐줘. 장성호 사장 비서라는데 이름이 김세연이야.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김 형사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존경하는 선배의 부탁이라 거절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별건 아니겠죠. 그럼 그냥 조카 녀석 취업 문제 때문에 좀 알아보는 거야. 진석은 완벽하게 둘러대고 경찰서를 빠져나왔다. 채에 올라탄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모든 것이 확인되었다. 장성호는 아내를 실종자로 신고했고 완벽한 시나리오까지 만들어냈다. 집으로 돌아온 진석은 혜진에게 모든 사실을 전해주었다. 장성호가 그녀를 산사태로 실종된 비운의 아내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에 혜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 사람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어. 이제 알았냐. 하지만 놈의 계획이 완벽할수록 무너뜨렸을 때의 충격은 더 큰 법이다. 진석은 책상에 종이를 펼쳐놓고 본격적으로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치밀한 전쟁이었다. 우선 놈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해야 해.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어야 한다. 진석이 말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할게. 그 사람만 아는 이야기, 우리 둘만 아는 비밀들, 그걸 이용하는 거야.
좋아. 예를 들면 결혼 전 그 사람이 나한테 불러주던 노래가 있어. 아무도 모르는 노래야. 그리고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입고 있던 옷 색깔, 그런 사소한 것들, 혜진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의 기억은 이제 복수를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나는 기술적인 부분을 맡지. 대포폰을 구하고 필요하다면 해킹 전문가도 섭외할 거다. 넌 메시지의 내용과 타이밍을 정해. 놈의 심리를 가장 잘 아는 건 너니까. 두 사람은 몇 시간 동안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세웠다.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어떤 메시지를 보낼 것인가? 놈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가며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혜진은 더 이상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복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 밤 혜진은 다시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남편의 사랑을 믿었던 순진한 아내 이혜진은 어젯밤 산속에 묻혔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복수의 화신이었다. 그녀는 가위를 들고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망설임 없이 잘라냈다. 싹둑, 싹둑. 머리카락이 바닥으로 떨어져 나갈 때마다 과거의 미련과 슬픔도 함께 잘려나가는 듯했다. 단발머리가 된 그녀의 모습은 훨씬 더 차갑고 강인해 보였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나지막이 속삭였다. 장성호, 김세연, 너희는 나를 죽였다고 생각하겠지. 그래, 너희 말이 맞아. 너희가 알던 이혜진은 죽었어. 이제부터 너희를 찾아갈 사람은 이름 없는 유령일 뿐이야. 그것은 지옥에서 돌아온 자의 서늘한 맹세였다. 복수의 서막이 그렇게 조용하고도 단단하게 오르고 있었다. 장성호는 완벽한 연기를 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아내를 잃은 슬픔과 충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검은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빈소 입구에 선 그는 조문객들이 건네는 위로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고개를 숙이며 마른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의 눈은 초조함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혜진이 산에서 실종된 지 이틀 만에 그는 서둘러 가짜 장례식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빈소는 작고 소박했지만 그가 연출하는 비극적인 분위기는 조문객들의 동정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장 사장님, 힘내십시오. 부인께서 그렇게 허무하게 가시다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산사태라니. 성호는 애써 흐느끼는 소리를 내며 고개를 숙였다. 그의 옆에는 비서 김세연이 상주 역할을 대신하는 것처럼 서 있었다. 그녀는 차분한 표정으로 조문객들을 맞으며 완벽하게 조문객들을 응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성호와 마찬가지로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한편 이혜진은 이진석의 집에서 노트북 화면을 통해 장례식장 내부를 지켜보고 있었다. 진석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컴퓨터 전문가 후배에게 부탁해 장례식장 내부 CCTV에 해킹 프로그램을 심어두었다. 혜진은 화면 속에서 가짜 슬픔을 연기하는 남편과 너무나 태연한 김세연의 모습을 보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눌렀다. 저 사람 저렇게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었나.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난 25년간 그녀가 알던 남편은 그저 무뚝뚝하고 평범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화면 속의 남자는 연기파 배우처럼 능숙하게 슬픔을 연출하고 있었다.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차가운 얼굴이 그녀의 가슴을 찢어 놓았다. 걱정 마. 이제 곧 그 가면이 벗겨질 테니까. 진석은 혜진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그는 조용한 방에서 마이크를 준비하고 있었다. 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미리 녹음해둔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들어보았다. 성호야, 왜 나를 죽였어, 왜?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증오와 복수심이 가득 차 있었다.
이 메시지가 울려 퍼질 때 그들의 가면은 산산조각 날 것이다. 밤 9시. 조문객들이 어느 정도 빠져나간 시각이었다. 성호는 상석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그는 오늘 하루 종일 극심한 긴장감에 시달렸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될까 두려웠고 혜진의 시신이 발견될까 불안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돈, 그리고 김세연의 목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조용한 장례식장에 갑자기 치이익 하는 잡음이 들려왔다. 모두의 시선이 스피커를 향했다. 직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스피커를 확인하려 할 때 스피커에서 나지막하고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성호야, 왜 날 죽였어? 장례식장 전체가 얼어붙었다. 조문객들의 웅성거림이 순식간에 멈췄다. 성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그의 눈은 공포에 질려 좌우로 흔들렸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갈라졌다. 스피커에서는 다시금 혜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내 목숨이 10억이었어. 이 한마디에 조문객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10억. 무슨 이야기지? 고인의 목소리. 정말 귀신이라도 나타난 건가? 모두가 혼란에 빠졌다. 성호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는 혜진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그 목소리는 분명 혜진의 목소리였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스피커를 향해 달려갔다. 당장 꺼. 누가 장난치는 거야. 당장 꺼. 그때 김세연이 성호의 팔을 잡았다. 그녀의 표정은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성호보다는 냉정했다. 성호 씨, 이러지 마세요. 장난이에요. 누가 장난치는 거라고요. 그녀는 성호의 팔을 잡아 끌었다. 하지만 스피커에서는 혜진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너희 둘, 내가 다 봤어. 날 묻던 너희를 용서 못해. 절대 용서 못해. 이미 많은 조문객들이 빈소에서 뛰쳐나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겁에 질려 도망쳤다. 소름 끼치는 분위기였다. 성호는 결국 김세연의 손에 이끌려 빈소를 황급히 빠져나갔다. 그의 등은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정말 혜진의 유령이 나타난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 자신을 알고 장난을 치는 것일까?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아이야, 진석의 집. 혜진은 노트북 화면으로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김세연이 그를 데리고 도망치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오빠, 성공했어. 놈들이 완전히 당황했어. 진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시작은 좋아. 이제부터가 진짜야. 그는 혜진에게 대포폰 하나를 건넸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번호, 추적이 불가능한 번호였다. 오늘 밤 놈들의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보내 아주 사적인, 놈들이 공유하지 않았을 만한 비밀들을 담아서, 그리고 놈들을 이간질해.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머릿속에 계획을 세워두었다. 장성호에게는 김세연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메시지를, 김세연에게는 장성호가 모든 것을 풀었다는 메시지를 보낼 것이다.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면 그들의 공모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다. 진석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성호는 벤치에 앉아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너무나 생생했다. 혜진은 소름이 돋았다. 그녀가 복수를 계획하는 동안 장성호는 어쩌면 또 다른 죽음의 위협에 놓여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생각은 성호를 향한 그녀의 분노를 조금 누그러뜨리는 대신 김선영에 대한 증오를 폭발적으로 키웠다. 혜진이와는 사업이 망하고 도박 빚을 지게 되면서부터 멀어졌다. 빚이 5억이나 됐어.
사채업자들이 매일같이 찾아와서 협박했어. 그때 세연이가 나타났다. 준호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분명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성호는 김세연과의 만남부터 시작해서 그녀가 10억 원짜리 사망보험금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 그리고 그가 혜진의 서명을 위조했던 것까지 모든 것을 고백했다. 진석은 혜진에게 대포폰을 건네고 추적이 불가능한 IP를 통해 김세연과 장성호에게 익명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었다. 혜진은 그들의 심리를 가장 잘 알기에 그들의 관계에 균열을 내는 데에 성공했다. 성호는 세연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세연은 성호를 팔아넘길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세연이가 하라는 대로 했어. 등산을 가자고 했고 커피에 수면제를 탔지. 혜진이가 정신을 잃었을 때 나는 너무 두려웠다. 하지만 세연이가 옆에서 재촉했어. 빨리 묻어요. 비 오기 전에 끝내야 돼요. 라고. 엄마 정말 엄마야. 그는 그날의 상황을 자세하게 이야기했다. 혜진을 땅에 묻고 나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그리고 김세연과 모든 것을 끝내려 했지만 그녀가 자신에게 더 큰 죄를 씌우려 했다는 사실도 모두 털어놓았다. 그의 고백은 눈물과 함께 이어졌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었다. 아내도, 돈도, 그리고 자신의 이성까지도. 이 여자 대체 누구야?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 다 내 잘못이야. 혜진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혜진은 눈물을 쏟아냈다. 그는 벤치에 앉아 흐느꼈다. 그 순간 진석의 휴대폰이 울렸다. 김세연의 위치를 알리는 문자였다. 그녀는 지금 공항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계획은 모든 것을 가지고 해외로 도피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김세연은 널 배신했어. 보험금을 모두 가로채려 했다고. 자수해. 성호야. 그리고 너를 가지고 논 그 여자를 잡는 걸 도와줘. 그게 네가 혜진이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야. 준호야. 그래, 엄마야. 성호는 진석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다. 진석은 즉시 김세연의 위치를 경찰에 알렸다. 그녀가 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진석은 고개를 저었다. 혜진은 차 안에서 모든 것을 들었다. 성호의 눈물 섞인 고백을 듣는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다. 복수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그녀는 25년간의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고통을 다시 한번 느꼈다. 그녀는 차를 몰고 김세연이 향하고 있다는 공항 근처로 향했다.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울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지난 며칠간 쌓여왔던 모든 슬픔과 혼란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그는 엄마가 어떻게 살아있는지, 왜 전화도 없었는지 모든 것을 쏟아냈다. 하지만 진석은 이간질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더 깊은 곳을 파고들어야 했다. 혜진의 목숨을 노린 두 사람 중 누가 진짜 흑막인지 알아야만 했다. 그의 형사 시절 본능은 김세연이라는 인물에게서 짙은 불길함을 감지하고 있었다. 김세연은 완벽하게 도망갈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위조된 여권을 들고 공항으로 향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뿐이었다. 성공,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장성호 같은 어리석은 놈은 이제 필요 없었다. 그녀의 삶은 오직 돈과 완벽한 계획으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혜진은 차분하게 아들을 달랬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다. 아들이 마주해야 할 진실을 그녀의 입으로 직접 말해 주어야 한다고. 그것이 아들을 향한 그녀의 마지막 의무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공항 입구에 도착했을 때 경찰들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모르겠다. 하지만 이 여자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야. 치밀하고 냉혹해. 어쩌면 성호는 김세연 씨, 본명 김선영, 살인 및 사기 공모 혐의로 체포합니다. 준호야, 엄마가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어. 믿기 어렵겠지만 김세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메시지를 읽은 세연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다. 그럴 리가. 그는 바보 같은 놈인데. 그는 나를 믿을 텐데. 하지만 메시지는 계속해서 그녀의 불안을 자극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뭘 했다고? 혜진은 아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아빠와 김세연이 공모해 자신을 죽이려 했던 일. 보험금 10억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졌다는 것. 그리고 자신은 땅속에 묻혔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것까지. 경찰은 그녀에게 영장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그때 멀리서 혜진이 나타났다. 김세연은 그녀를 보고 놀라 비명을 질렀다. 진석은 말을 잇지 못했다. 성호가 혜진을 죽이려 했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었지만 그가 더 큰 그림 속에서 이용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에게 혼란을 주었다. 박정숙, 너 살아있었어. 이게 다 네가 꾸민 짓이야. 수화기 너머로 준호의 목소리는 점점 차갑게 변해갔다.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했지만 어머니의 담담하고 구체적인 이야기에 그의 마음속에 있던 의심들은 현실이 되었다. 그는 아버지의 어색한 행동, 김세연의 차가운 눈빛, 그 모든 것들이 왜 그랬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 찬 눈으로 혜진을 노려보았다. 혜진은 그저 차갑게 웃었다. 그는 컴퓨터 전문가 후배에게 부탁해 김세연의 신상 정보를 더 깊이 파헤쳐달라고 요청했다. 후배는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석의 간절한 눈빛을 본 후배는 결국 도움을 주기로 했다. 내가 네 무덤을 파줬는데 왜 네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지? 아빠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김세연은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완벽하게 계획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사실은 죽은 자의 손에 의해 파멸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마지막 발악을 하며 소리쳤다. 그날 밤 혜진은 계획을 수정했다. 이제 더 이상 장성호만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 김선영의 정체를 밝히고 그녀의 과거를 이용해 두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파탄내야 했다. 그녀는 대포폰으로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이고 더 소름 끼치는 내용을 담아서 나를 이렇게 만든 게 너희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네가 뭘 잘못했냐고. 너는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봤어. 그게 네가 저지른 가장 큰 죄야. 준호의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평생 믿고 존경해왔던 아버지가 사실은 자신의 어머니를 죽이려 한 살인 미수범이라는 사실은 그의 세계를 산산조각냈다. 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김세연은 경찰에게 끌려가면서도 혜진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그날 밤 장례식 소동 이후 장성호는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그는 집에 돌아와 술을 마셨다. 그는 자꾸만 혜진의 목소리가 귓게 맴도는 듯한 환청을 들었다. 그때였다.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가 없는 익명의 메시지였다. 박정수, 내가 감옥에서 너를 기다릴 거야. 지옥에서 보자. 혜진은 아들의 고통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 그를 복수라는 이름의 지옥에 끌어들이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혜진은 그저 조용히 그녀의 외침을 들을 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복수는 완성되었다. 장성호는 자수했고 김세연은 마침내 체포되었다.
이 모든 것이 한 여자와 그녀의 오빠가 만들어낸 승리였다. 복수의 끝에는 허무함이 아니라 차가운 정의가 남아 있었다. 장성호에게 보낸 메시지. 성호 씨, 당신이 사랑했던 김세연, 아니 김선영은 당신을 죽이려 했어. 그녀의 전 남편들도 모두 같은 방법으로 죽었지. 교통사고, 심장마비. 재판의 날이 밝았다. 2025년 8월 13일. 이혜진이 땅에 묻혔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었다. 법정은 가득 찼다. 이 사건은 보험금 노린 생매장 미수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피고인석에는 초췌한 얼굴의 장성호와 여전히 억울하다는 표정의 김세연이 앉아 있었다. 준호야, 아빠도 이용당한 걸지도 몰라. 김세연이라는 그 여자는 아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죽이려 한 전문적인 사기꾼이야. 검사가 공소 사실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피고인 장성호는 도박빚 5억 원을 갚기 위해 아내 이혜진을 살해하려 했으며 피고인 김세연은 상습적인 보험 사기와 공모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어서 재판장 앞으로 이혜진이 증인으로 나섰다. 혜진은 그날의 끔찍한 기억을 담담하게 증언했다. 며칠 후 후배가 건넨 파일은 충격적인 내용으로 가득했다. 파일의 첫 장에는 김세연이라는 이름과 함께 그녀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30대 중반으로 보였던 그녀의 실제 나이는 40대 초반이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김세연이라는 이름이 가짜라는 것이었다. 그녀의 본명은 김선영이었다. 위조된 신분증과 가짜 이력으로 장성호의 회사에 들어온 것이었다. 남편이 준 커피를 마시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땅속이었습니다. 혜진의 말에 준호는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법정은 숨죽인 침묵에 휩싸였다. 재판장이 물었다. 김선영에게 보낸 메시지. 장성호가 모든 것을 알고 있어. 네가 전 남편들을 어떻게 죽였는지 경찰에 전부 불었다고. 어떻게 살아나셨습니까? 폭우가 쏟아져서 흙이 쓸려 내려갔습니다. 그 틈으로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럼 아빠는, 그래, 아빠도 어쩌면 또 다른 피해자일 수도 있어. 하지만 그가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 준호야, 이제 엄마를 도와줄 수 있겠니? 아빠와 그 여자의 모든 것을 밝혀내는 것을. 그녀의 말에 방청객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그때 장성호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는 재판장에게 발언을 요청했다. 네가 그를 배신하고 10억을 모두 가로채려 했다고. 재판장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준호는 5분, 아니 10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갔다. 평생 믿고 살았던 아버지의 배신, 그리고 어머니의 목숨을 앗아가려 한 끔찍한 진실. 그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그는 아들을 버린 아버지가 아니라 살아 돌아온 어머니의 편에 서야만 했다. 성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자백했다. 혜진의 증언이 그의 마지막 이성마저 무너뜨린 것이다. 그는 도박 빚으로 인해 미쳐버렸던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김세연에게 이용당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백했다. 메시지를 보낸 후 혜진은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이제 놈들은 공포에 질려 미쳐 날뛸 것이다.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 이 메시지가 그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서로를 향한 불신을 걷잡을 수 없이 키울 것이다. 모든 것은 제 잘못입니다. 제가 아내를 죽이려 했습니다. 김세연의 말에 속아서, 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빠는 더 이상 제 아빠가 아니에요. 하지만 엄마는 제 엄마잖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제부터 제가 엄마를 지켜드릴게요. 성호의 자백은 김세연의 변호를 무력화시켰다.
그녀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며 소리쳤다. 이 여자 완전 사기꾼입니다. 선배님, 아니에요. 다 저 사람이 꾸민 짓이에요. 전 협박당했을 뿐이라고요.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의 결심은 굳건했다. 혜진은 눈물을 쏟아냈다. 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그는 그녀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그날 밤 한 가족은 무너졌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족이 탄생했다. 복수를 위한,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새로운 연대가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혜진이 보낸 유령의 메시지들, 진석이 녹음한 성호의 자백, 그리고 김세연의 과거 범죄 기록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죄를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검사가 구형을 시작했다. 그날 밤 장성호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 휴대폰을 들었다. 익명의 메시지를 보자 그의 얼굴은 다시 하얗게 질렸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세연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치기 시작했다. 피고인 장성호에게 징역 12년을, 피고인 김세연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혜진의 유령은 장성호와 김세연의 삶에 서서히 균열을 내고 있었다. 장례식 소동 이후 두 사람은 신경쇠약 직전의 상태였다. 특히 성호는 매일 밤 알 수 없는 환청에 시달렸다. 혜진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고 잠들려 하면 왜 날 죽였어? 라는 속삭임이 들려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초췌해졌고 눈은 공포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세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눈은 분노와 공포로 가득 찼다. 일주일 후 선고 공판이 열렸다. 판사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성호는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그는 믿을 수 없었다. 세연이 아니, 그럴 리가 없지. 하지만 메시지는 너무나 구체적이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김세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비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이 쏟아지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이혜진은 아주 천천히 의식을 되찾았다. 처음 느껴진 감각은 숨막히는 압박감이었다. 무언가 무겁고 축후축한 것이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다. 눈을 뜨려 했지만 눈꺼풀은 청은망은 무거웠고 설사 눈을 뜬다 해도 보이는 것은 오직 칠흑 같은 어둠뿐일 거라는 본능적인 공포가 밀려왔다. 하지만 혜진은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 더 깊숙이 파고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준호를 통해 집안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아들은 아버지가 밤마다 술에 취해 혼잣말을 하고 김세연과 잦은 말다툼을 벌인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혜진은 이제 두 사람의 약점을 정확하게 찔러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 무기징역은 아니었지만 30년형은 사실상 종신형과 다름없었다. 김세연은 비명을 지르며 법정을 떠났다. 성호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형량을 받아들였다. 법정 문을 나서는 혜진을 향해 성호가 흐느끼며 말했다. 김세연, 이게 무슨 소리야? 내 전 남편들이 죽었다고 나도 죽이려 했지. 그런 거지. 혜진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녀는 대포폰으로 다시금 메시지를 보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이고 성호만이 아는 비밀들을 담아서 혜진은 아무 말 없이 그를 지나쳤다. 더 이상 미움도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텅 빈 허무함만이 남았다. 후배의 말에 진석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내용은 따로 있었다. 파일에는 김선영의 과거 행적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5년 전 그녀는 한 중년 남성에게 접근해 결혼 사기를 쳐서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었다. 결혼 사기. 그녀의 범죄 수법에는 일정한 패턴이 존재했던 것이다. 아, 성호야. 기억나. 우리 결혼 20주년 때 내가 서해안 바닷가에서 잃어버린 목걸이.
네가 똑같은 걸 사줬었잖아. 고맙다고 했었지. 재판이 끝난 후 혜진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정리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장성호와 함께 살던 집을 팔았다. 그 집에는 너무나 많은 슬픔과 배신의 기억이 묻어 있었다. 이진석과 재희는 그녀의 결정을 지지해 주었다. 아들 준호도 엄마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다. 동시에 김선영도 성호의 전화를 받고 당황했다. 그는 어떻게 이 사실을 안 것인가? 그녀의 완벽했던 계획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엄마, 이제 우리 둘만 생각하고 살자. 아빠는 이제 없어. 메시지를 읽은 성호의 손이 덜덜 떨렸다. 그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그 목걸이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그들만의 비밀이었다. 게다가 혜진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게 울렸다. 고맙다고 했었지. 그는 휴대폰을 집어 던졌다. 준호의 말에 혜진은 눈물을 흘렸다. 아들이 아버지를 부정해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지만 그것이 현실이었다. 그녀는 성호에게 전화가 걸려오자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의 전화 통화는 불신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혜진은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진석과 재희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그녀는 그들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녀는 먼 남쪽 바닷가 마을로 이사를 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작은 카페를 열었다. 두 번째 인생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거짓말, 이건 거짓말이야. 누가 나를 가지고 노는 거야. 카페는 소박했지만 아늑했다. 창밖으로는 푸른 바다가 보였다. 그녀는 매일 아침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었다. 평범한 일상이 주는 소중함은 죽음의 문턱을 넘어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었다. 성호 씨,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어느 날 오후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때와 같은 폭우는 아니었다. 창문에 톡톡 부딪히는 빗방울은 마치 그녀에게 인사를 건네는 듯했다. 혜진은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빗소리가 들려오자 그녀는 1년 전 그날의 끔찍한 기억을 떠올렸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다. 그의 곁을 지키고 있던 김세연이 그를 보며 차갑게 말했다. 땅속에 묻혀있던 공포, 숨막히는 압박감, 그리고 그녀를 살려준 기적 같은 폭우. 혜진은 이제 그날의 비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그 비가 아니었다면 그녀는 지금 여기에 없었을 테니까. 그 비는 그녀에게 두 번째 삶을 선물했다. 진석은 다음 장으로 넘겼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카페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50대 중반의 중후한 남자였다. 어서 오세요. 커피 한 잔 주세요. 성호 씨, 진정해요. 누군가 당신을 협박하는 거예요. 빨리 경찰에 신고해요. 신고 뭘 신고해? 내가 혜진이를. 남자는 창가에 앉아 빗방울을 응시했다. 그는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두 사람의 목소리는 분노와 공포, 그리고 배신감으로 뒤섞여 있었다. 혜진의 유령은 두 사람의 관계에 깊은 균열을 내고 있었다. 이 균열은 곧 거대한 파열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파멸은 혜진의 복수가 될 것이다. 비 오는 날 커피가 더 맛있죠. 그런가요? 비는 씻어내잖아요. 나쁜 기억들을.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김세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남자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말에 혜진은 순간 멈칫했다. 메시지를 읽은 성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잠시 후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선물하죠. 혹시 경찰에 전부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왜 그래? 우리 둘이 같이 한 거잖아. 아니,
당신이 먼저 제안했잖아요. 돈 때문에 미쳐서. 보험금 때문에 부인을 죽이자고 먼저 말한 건 당신이라고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는 커피값을 계산하며 말했다. 커피가 정말 맛있네요. 자주 올게요. 저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이 동네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준호는 아침 뉴스 특보를 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화면 속에는 자신의 어머니, 이혜진의 사진이 띄워져 있었고 자막에는 경기도 구도산 여성 실종, 폭우로 인한 산사태 추정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다. 그의 손에서 쥐고 있던 휴대폰이 덜덜 떨렸다. 그는 아버지 장성회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차분했다. 남자가 떠난 후 혜진은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다. 빗소리는 그녀의 귀에 평화로운 음악처럼 들렸다. 그 비는 그녀에게서 아픈 기억, 배신, 증오를 모두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선물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에게 죄를 떠넘기기 시작했다. 혜진은 그들의 싸움을 더 부추기기 위해 김세연에게도 메시지를 보냈다. 1년 후 혜진의 아들 준호가 결혼을 하게 되었다. 준호는 결혼식에 참석한 엄마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녀의 전 남편 2명이 모두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었다. 한 명은 60대 중소기업 사장이었는데 3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다른 한 명은 50대 부동산 업자였는데 2년 전 교통사고로 숨졌다. 그리고 2사람 모두 사망 시 거액의 보험금이 남겨졌고 그 수령자는 모두 김선영으로 되어 있었다. 엄마, 고마워요. 이렇게 다시 살아줘서. 엄마가 제 자랑이에요. 김세연, 네가 모르는 게 있어. 장성호는 이미 자백했어. 네가 전 남편들을 죽인 것도, 이번 사건을 주도한 것도 모두 경찰에 불었어. 그는 너를 팔아넘겼다고. 혜진은 눈물을 흘렸다. 아들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었다니. 살아있어서 아들의 결혼식을 볼 수 있어서 그 모든 것이 기적이었다. 메시지를 읽은 김세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완벽한 이성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혜진의 메시지는 그녀의 가장 깊은 불안을 건드렸다. 장성호는 감정적이고 약한 사람이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녀는 미친 듯이 성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성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진정한 복수는 미워하는 것보다 더 잘 사는 것, 증오하는 것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들의 복수를 성공시켰고 더 나아가 자신의 삶을 회복했다. 죽음에서 살아났고 복수했고 그리고 행복을 찾았다. 준호야, 너도 뉴스 봤니? 엄마가 이비가 준 2번째 인생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날 밤 장성호는 집안의 모든 불을 켜놓은 채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는 잠이 오지 않았다. 아니, 잠들 수가 없었다. 눈을 감으면 혜진의 얼굴이 보였다. 땅속에서 괴로워하던 그녀의 모습이, 빗물에 씻겨진 그녀의 핏기 없는 얼굴이 끊임없이 그를 쫓아왔다. 그녀의 일기장은 그렇게 마무리되었다. 비는 이제 그녀에게 더 이상 공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의 상징이었다. 성호 씨,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세연 씨, 당신 정말 나를 배신하려 했어. 미안해, 혜진아, 미안해.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는 듯했다. 하지만 준호는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슬픔보다는 초조함과 당황스러움을 읽어냈다. 아버지의 슬픔이 왜 이렇게 건조하게 들릴까? 준호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곧바로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했다.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지만 이럴 때일수록 가족 곁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알 수 없는 죄책감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현관문 도락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딸깍. 성호는 깜짝 놀라 숨을 죽였다.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조용히 들어왔다. 김세연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세상에, 장성호 씨,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나를 경찰에 팔아넘겨 정말 그럴 생각이었어요. 장성호의 집은 정적이 흘렀다. 슬픔보다는 어색함이 가득한 공간이었다. 아버지는 준호를 보며 다행히 너라도 무사해서 다행이다 라고 말했지만 그의 눈은 준호가 아닌 허공을 향하고 있었다. 준호는 아버지에게 기대어 울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몸은 그를 거부하는 것처럼 뻣뻣했다. 그때 낯선 여자가 부엌에서 나와 커피를 타서 가져왔다. 김세연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성우는 그녀를 보며 소리를 질렀다. 거의 동시에 김세연의 휴대폰에도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네가 먼저 그랬잖아. 네가 먼저 나를 배신했잖아. 익명의 메시지로 네가 나를 죽이려 했다고. 뭐라고요? 내가 당신을 죽여요. 당신이 미친 거 아니에요. 내가 다 계획한 거라고요. 당신이야말로. 돈 때문에 부인까지 죽이려 한 파렴치한 인간이라고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친구 김세연입니다. 준호 씨시죠? 힘내세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다. 성호는 세연을 향해 혜진의 메시지를 읊었다. 진석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었다. 그녀는 전문적인 보험 사기범이자 연쇄 살인마일지도 모르는 끔찍한 존재였다. 그녀는 돈을 위해 결혼하고 계획적으로 남편들을 살해해왔던 것이다. 그리고 장성호는 그녀의 세 번째 타깃이었던 셈이다. 네가 전 남편들을 죽였다고. 교통사고, 심장마비, 전부 내 짓이었지. 나도 똑같이 죽이려 했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당신 지금 환청 듣고 있어요. 정신 차려요. 여자는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준호는 그녀의 눈빛에서 슬픔의 기색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그 눈빛은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차가운 만족감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준호는 알 수 없는 불쾌감에 온몸이 오싹해졌다. 그는 아버지가 왜 이 여자를 이 집에 들였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어머니가 실종된 마당에 아버지는 왜 슬픔에 잠기는 대신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김세연은 뻔뻔하게 발뺌했지만 그녀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성호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혹시 혜진의 유령이 정말로 존재하는 것인가? 서로에게 소리치고 서로를 의심하며 두 사람은 서서히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었다. 혜진의 유령은 그들의 마음속에 깊은 의심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씨앗은 곧 거대한 불신으로 자라나 그들의 공모관계를 산산조각 낼 것이다. 그때 성호는 갑자기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다. 준호는 이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그는 자기 방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물론 신호음은 울리지 않았다. 그는 수화기를 잡고 멍하니 있었다. 25년 동안 매일 아침 자신을 깨워주고 밤늦게 귀가해도 따뜻한 밥을 차려주던 어머니. 그런 어머니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아니야, 내가 미쳤나 봐. 다 내 잘못이야. 내가 혜진이를. 진석은 굳은 표정으로 이 자료들을 혜진에게 보여주었다. 혜진은 자료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충격에 휩싸였다. 성호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혜진과 김선영의 치밀한 심리전은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그를 죄책감과 공포의 나락으로 몰아넣었다. 김세연은 그런 그를 보며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젠장, 쓸모없는 놈. 내가 이런 바보를 믿었으니. 거짓말쟁이. 내가 다 봤어. 네가 날 묻던 그날 김세연과 함께 있는 걸. 그녀는 성호가 더 이상 자신의 공범이 아니라 그녀의 계획에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돌아섰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장성호를 버리고 모든 것을 챙겨서 도망가야 한다. 한편 이혜진은 아들의 전화를 받고 충격에 휩싸였다. 대포폰은 그녀의 손에 있었지만 그녀는 그 번호를 준호에게 알려준 적이 없었다. 그녀는 전화벨이 울리자마자 바로 전화를 받지 못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세연이 떠난 후 장성호는 혼자 거실에 남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다. 그 눈물은 혜진에 대한 죄책감이었고 김세연에 대한 배신감이었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나약함에 대한 후회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 아내, 돈, 그리고 믿었던 동료까지.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오빠, 그럼 성호 씨는? 그래, 이용당한 거야. 세연이 저 여자한테.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도 발신자 표시 없는 익명의 전화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분명 혜진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더 이상 슬프거나 애절하지 않았다. 그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엄마, 정말 죽은 거야. 나 너무 힘들어. 보고 싶어. 엄마, 성호야. 자수해. 그러면 너의 죄는 조금이나마 가벼워질 거야. 혜진아, 너 정말 살아있어. 나는 너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 돌아왔어. 이제 선택은 내게 달렸어. 연기하고 있군. 진석은 속으로 쓴웃음을 삼켰다. 장성호는 완벽한 피해자 행세를 하며 경찰의 수사망을 교묘하게 피하고 있었다. 진석은 더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화제를 돌리는 척하며 친한 후배 형사에게 넌지시 말을 건넸다. 통화가 끊겼다. 성호는 휴대폰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를 쫓는 것은 경찰도 형사도 아니었다. 그가 죽이려 했던 아내, 혜진의 유령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다. 자수. 그것만이 그가 짊어진 끔찍한 죄를 덜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혜진은 숨을 죽이고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아들이 자신을 그리워하며 괴로워하는 소리에 그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복수고 뭐고 당장 아들에게 달려가 안아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었다. 이진석의 마지막 전화는 장성호의 뇌리에 깊게 박혔다. 혜진의 목소리, 그것은 환청이 아니었다. 그녀가 살아있다는 충격적인 진실은 성호의 정신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혜진의 유령은 그를 끊임없이 쫓아왔고 그가 저지른 죄는 그를 옥죄고 있었다. 이제 남은 길은 오직 하나뿐이었다. 자수, 그것만이 그를 짓누르는 고통에서 해방될 유일한 방법이었다. 혜진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줄곧 남편이 모든 것을 계획한 주범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이 당한 배신에 대한 분노는 오직 장성회계로 향해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증오와 분노는 김세연, 아니 김선영이라는 여자에게로도 분산되었다. 그 여자는 그녀의 남편뿐만 아니라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진짜 악마였다. 그는 밤새도록 방을 서성거렸다. 과거의 기억들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다. 혜진과 결혼했던 행복한 순간, 아들 준호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그리고 사업이 망하고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했던 순간들, 그는 자신의 나약함과 탐욕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불러왔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아내를 땅에 묻던 그날의 끔찍한 기억. 그리고 김세연의 차가운 눈빛이 그를 덮쳤다. 진석이 조용히 혜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는 혜진의 고통을 이해하고 있었다.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던 그녀의 마음속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따뜻한 감정은 아들에 대한 사랑이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 그녀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성호는 이진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어젯밤과는 달리 차분했다.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목소리였다. 장례식장 소동 이후 이진석의 집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닌 은밀한 수사 본부가 되었다. 이혜진은 낮에는 거실에서 창밖을 보며 멍하니 시간을 보냈고 밤이 되면 오빠와 함께 작전을 짰다. 그녀의 복수심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섰다. 그것은 그녀를 움직이는 차가운 원동력이었다. 진석아, 미안하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너한테 모든 것을 말하고 싶다. 경찰에 자수하기 전에 혜진은 고민했다. 아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계속 모른 척해야 할까? 진석은 혜진에게 선택을 맡겼다. 그녀의 결정이 곧 이 모든 계획의 향방을 좌우할 것이었다. 진석은 성호의 목소리에서 진심을 느꼈다. 그는 혜진과 상의한 끝에 성호가 모든 것을 자백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것은 단순한 자백이 아니었다. 혜진의 유령이 성호의 앞에 나타나 그의 죄를 직접 듣는 형식이어야 했다. 그래야만 성호의 죄책감이 해소되고 혜진의 복수가 완성될 수 있었다. 그러면 성호 씨도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저 여자는 공범을 남겨두는 타입이 아니야. 보험금을 챙기고 나면 성호도 처리할 생각이었겠지. 내 죽음은 완벽한 사고사로 위장하고 성호도 마찬가지로 처리해서 모든 돈을 혼자 가지려 했을 거야. 진석은 미리 준비해둔 녹음기와 카메라를 가지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곳은 한적한 공원 벤치였다. 혜진은 멀리 떨어진 차 안에서 모든 것을 지켜볼 수 있도록 했다. 진석은 성호가 자백하는 모습을 녹화할 생각이었다. 그날 밤 준호는 다시 한번 어머니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혹시나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기적처럼 신호음이 울렸다. 약속 시간에 성호가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며칠 만에 반쪽이 된 것처럼 초췌했다. 그는 진석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다. 장성호가 모든 것을 불었어. 네가 주도했다고. 진석아, 정말 미안하다. 나는 내가 얼마나 미친 놈인지. 말하지 마. 그냥 앉아. 여보세요. 피고인 장성호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김세연은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징역 30년을 선고한다.